경영연구소장님이셨던 구영훈 박사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이스트 디지털 인문사회과학부의 김준형 교수님 모셨습니다.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남영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저출생의 문제의 발제와 토론의 유일한 여성분이십니다. 사실은 저출산 문제에 가장 결정권을 가지는 사람이 여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남성분들께서 그리고 경제학이라든지 이런 모든 분야의 분들이 오히려 보육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해 주시고 계시는 이 토론회가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생연구본부의 송효진 본부장님, 유일한 여성분이 아니라 유이한 두 분의 여성분이 토론으로 맡아주셨습니다. 이 토론을 하고 각 분께 시간 관계에서 한 4분 내지 5분, 뭐 3분이면 더 좋지만 너무 말을 또 하다가 말 수는 없으니까 보통 토론을 한 5분 정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4, 5분 정도로 원고를 읽으시기보다는 핵심적인 포인트를 찍어주시는 토론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토론자분의 토론 이후에 발제하신 분께서 마지막으로 한 1분 스피치로 간단하게 못다 하신 말씀 또는 다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토론 전에 사실은 정책 수요자인 젊은 층들의 얘기를 많이 들으면 좋은 주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경륜이 많으신 분들이 또 참석을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주변을 살펴보시고 조금 내가 발언하는 게 좋겠다 판단하시는 비교적 좀 젊으신 분께서 의견 또는 질문을 짧게 1분 사용해서 한두 분에게 먼저 기회를 드리고 그 다음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주실 분 플로어에서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마이크 여기 저기 마이크 좀 갖다 네, 박영으로 갑니다. 저는 뭐 특별히 오늘 발제한 내용들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하나 아까 김영민 박사가 발제하는 과정에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은가 해서 문제를 드리는데, 북한의 타가소가 아주 잘 돼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북한의 타가소는 형식상으로는 그 말씀이 맞는지는 모르지만은 사실상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 형식, 집단주의 생산을 위한 목적에서 북한 모든 지역에다 타가소가 건설되어 있는 게 아니라 대규모 농장이라든가 대규모 공장,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노동하는 지역에 그런 데만 형성이 돼 있고, 또 그런 데서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가동하지 않다라는 현실을 말씀드리고, 다만 아까 잘 돼 있다라는 그 말씀은 그냥 형식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그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이해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혹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는 차원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조남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영호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식 틀은 잘 돼 있지만 내용의 퀄리티는 그렇지 않다. 대규모 네. 집체적인 농장이나 공장에서만 갖춰져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분만 더 가운데 하얀 자켓 입으신 분. 네. 제가 상대적으로 젊다고 평가해 주셔가지고 사실 지정되었습니다. 저 플로어 질문 들어왔을 때 질문하는 것으로 지정받았고요. 저는 이 정책적이나 정책 수요자인 이 여성이면서 또 상대적으로 과히 젊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플로어에 있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지금 우리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또 수많은
또 훌륭하신 발제자님들께서는 많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디테일하고 세부적이고 실질적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유익하고 중대한 세미나라는 평가를 함과 동시에 저는 그 여성으로서 그리고 또 이 출산의 주체자로서 제가 드는 의문과 우리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은 부분은 소프트웨어 정책적이고 기계적이고 또 때로는 탁상 공론적으로 겉핥기식의 돈 몇 푼, 임대 아파트 이런 그런 물질적으로 대책을 한없이 수없이 그렇게 마련한다 한들 이 머릿속으로 의식적으로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 방송에서는 내내 멋있는 싱글 혼자 사는 게 낫지 독박 육아를 왜 쓰느냐 이게 끊임없이 세뇌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의식구조 전환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것도 정부 정책적으로 인한 대책에 의해서 그게 가능하겠는가 그 부분에 대한 소프트웨어 문화적 접근에 대한 이 사람이 기계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의식이 변화야 애도 낳고 싶고 내 아이도 갖고 싶고 뭐 이런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지정 토론자에게 먼저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플로어에게 이렇게 마이크를 드리곤 하는데 오늘은 제가 좀 좌장직권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지금 모자르기 때문에 자칫하면 플로어에 계신 청중분께 전혀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서 그거는 아니다 싶어서 우선 두 분에게만 기회 드렸고요. 혹시 시간이 남으면 나중에 또 질문이나 코멘트 드리게 하겠고요. 두 분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특히 그 의식구조 개혁,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대한 아이디어는 없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김용민 박사님께서 말씀 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분들 발제자 토론자께서도 지금 생각하셔서 또는 준비된 얘기를 코멘트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지정 토론자분들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구영훈 박사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영훈입니다. 저는 이제 평생을 민간 사이드 경제 연구소에서 경제와 산업, 금융 이런 쪽을 주로 연구를 하고 다양한 컨설팅도 해왔기 때문에 제 전문 분야하고 가장 가까운 분야가 주택 문제하고 관련된 영역이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김용민 교수님의 주택 문제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코멘트를 하고 또 거기에서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여러 차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양질의 일자리 부족입니다. 사실은 그 문제를 오늘 우리가 다루었으면 좋겠는데 그 문제 하나만 갖고도 굉장히 많은 토론과 또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그것까지를 다 포괄할 수 없어서 이번에 아마 주제에 빠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또 중요한 문제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높은 주거비 부담이 결국은 결혼과 출산을 미루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다 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국무조정실의 청년 실태 조사에서 저출생에 대한 경제적 요인들 가운데서 주거 요인이 60%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자들 연구 가운데서도 주거비 부담이 클수록 청년층의 결혼 가능성이 늦어진다든지 또 주거빈곤이 결혼을 망설이게 한다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은 걸 저도 이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찾게 됐습니다. 우선 김용민 교수님께서 이 다양한 그 아이디어를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우선 아까 주택 청약 저축 기간의 그 합산 문제에 대해서 결혼을 했다고 해가지고 배우자의 청약 통장의 가입 기간을 뭐 한 2년 정도만 인정해준다. 그거는 조금 대단히 불합리한 것이다. 그래서 그건 100% 인정해주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오늘 시간이 없어서 후딱 넘어가면서 말씀을 안 하시긴 했는데 주택 청약시 미혼 청년들에 대한 주택 공급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미혼 청년들에 대한 주택 공급은 비중을 상대적으로 낮추고 신혼부부와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 비중을 확대를 해줘야 결국은 미혼 청년들이 결혼을 좀 더 서두르지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김 교수님의 그 발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특히 그동안 미혼 청년층에 대한 주택 공급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택을 보유해야 된다는 청년 가구의 응답 비율도 81.4%나 돼서 신혼부부 못지않게 높습니다. 이런 현상은 정부로부터 주택 관련한 각종 지원을 얻기 위해서 분과하는 미혼 청년들이 증가하여 주택 청약 시장과 전세 시장에서 일종의 가수요를 유발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그 맥락과 좀 닿아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여러 가지 금융 관련해서 주택 매입 자금 대출 때나 전세 자금 대출 때 소득 요건을 크게 좀 완화해 주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찬성을 합니다. 이제 내용 중에 보면 자녀 양육에 적절한 규모와 여건을 지닌 환경을 지닌 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교수님의 원론적인 주장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데 문제는 항상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과연 2023년도에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택 분양 계획에 따르면 서울에 인접한 지역에 아주 교통이 편리하고 교육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기반 시설이 잘 돼 있는 지역의 공공 분양주택은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도심 내 노후화된 이 재건축 대상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주택들의 재건축 재개발 요건을 좀 더 대폭적으로 완화해서 그중에 일정한 부분을 공공주택으로 환수해서 그것을 젊은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하는 이런 정책으로 좀 나가면 그런 문제를 연쇄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은 없었습니다만은 신혼부부들에 대한 직접적인 금융 지원도 한번 우리가 고려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청약이나 주택 금융 관련한 각종 지원책들은 신혼부부들이 실제로 받는 혜택 규모가 크지가 않아서 결혼과 출산을 위한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기는 좀 미흡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2024년 4월에 금년 4월이죠. 국민권익위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금 1억 원 지급이 출생에 동기부여가 되겠느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13,600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조사 대상자의 63%가 동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조사 결과는 1억 원 정도의 현금 지원이 결혼과 출산에 상당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 자체는 어찌 보면 저출산 문제로 이 골머리를 앓던 헝가리 정부 아까 사례가 처음에 소개가 됐습니다만은 거기에서도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기로 약속을 하면 은행에서 한 1,000만 포인트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4천만 원 정도를 5년 만기로 대출을 해주고 대출받은 부분은 계속 이자만 냅니다. 내다가 계속 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5년 안에 아기를 낳으면 이자를 면제해주고 둘째를 낳으면 원금 3분의 1을 탕감해주고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을 탕감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택 가격도 비싸고
소득 수준도 높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놓겠다 하는 부부가 있으면 1억 원을 무조건 소득 수준, 자산 수준 관계없이 대출을 해주자.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 일정 기간 조건에 따라서 원금과 이자를 탕감해주는 그런 정책을 하게 되면 좀 더 출생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효과가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다음으로는 카이스트 김준형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영입니다. 카이스트 디지털 인문사회과학부에서 경제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 핵심 연구 주제가 그 저출산의 경제학이기도 하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관련 선택을 앞두고 이제 잠재적 정책 수요자로서 정책 수요자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논의들을 다 개인적으로 아주 와닿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 그 저출산 미국의 실천이 답이라고 했는데 그에 앞서서 이게 왜 저출산의 문제인지 아주 간단히만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자유로운 국가니까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이 아이를 안 낳는 게 더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남이 와서 저출산이 문제다라고 말할 여지가 있으려면은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이런 시간적, 물질적 제약을 해소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 뭐 현금 지원을 해준다든지 보육조서 시간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제약을 제거하니까 사람의 선택이 바뀌어서 출산을 한다. 이제 이렇게 될 거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제약을 풀어줬을 때 선택이 바뀐다면은 그만큼 사람들의 행복이 증진되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게 국민 행복의 증진은 이제 국가의 책무니까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 할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개인 선택이 그런 직접적인 제약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인생이 내가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은 내 인생으로서도 자식의 인생으로서도 그럴 만한 세상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이제 절망적인 인식 때문에 출생을 안 하는 거라면은 이런 우리 정책의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좀 앞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전제는 출산 그리고 이제 인구의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인구가 많아지면은 그만큼 국력이 커지고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가진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사람이 많아지면 내수 시장도 커지고 경제도 커지고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혁신적인 사고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득은 이제 개인에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공유하는 것이죠. 이런 그 공동체 전체가 공유하는 공공재를 증진하려면은 그만큼 공동체가 그 비용도 분담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사회가 나서서 이런 비용을 어떻게 대신 내줄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는 것이 그만큼 당연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정책에서 우리가 이 교육 양육 문제를 더 이상 이제 시장에 맡기지 않고 좀 공동체가 책임지는 식으로 사고의 틀을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전일 교육 얘기도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도와준다는 측면이 아니라 마치 국방, 뭐 전기수도, 통신처럼 우리나라의 그 대한민국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이제 기본적인 삶의 여건, 핵심 공공재로서 생각하는 사고의 틀이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관련위원회나 관계부처에 좀 더 권한을 몰아주고 권한도 부여, 예산도 몰아주고 하는 게 이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이제 좀 더 자세한 정책적인 차이 이제 간단히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부모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모에게 이제 관련 정책이 어떤 제도적 지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고 또 이제 양육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아동발달학과 이제 경제학의 최첨단에서 연구하는데 부모에게 자식을 어떻게 잘 키우는지 교육을 시켜봤더니 나중에 정말로 아이가 잘 자라더라 하는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모 교육을 이미 하고 있는데 이제 다 대학교에서 다 커서 해서는 취약계층을 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공교육으로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중학교 때 아이까지 줄 수 있으니까 중학교에서 공교육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교육은 이제 경쟁 압력이 있는데 사실 경쟁 압력 얘기할 때는 보통 이제 그 학교 공부, 학업 얘기를 합니다. 이제 경제학에서 이제 이런 지적 능력, 인지 능력은 능력이 이 사람의 이제 성공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소위 말하는 비인지 능력, 이 비인지 능력이 뭐냐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공감하고 협력이 가능한 그리고
그 체인감이 이런 능력을 말합니다. 다들 이제 큰일 나신 분들은 큰일 나면 혼자 못하는데 이런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제 이런 경쟁이 심한 상황에서는 이런 인지 능력이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괴되는 측면이 있고 이제 가정 환경에서 이런 가정 환경에서 이제 잘 키워야 되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부모교육을 돌아갑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공교육뿐만 아니라 부모교육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교육이 아주 낮을 것 같습니다. 1분은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산 비용. 이제 여러 가지 출산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뭐 육아휴직도 있고 하는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심지어 정부가 모든 비용을 다 대준다고 하더라도 이제 일하는 사람이 바뀔 때 그만큼 이제 조정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런 조정 비용은 회사의 비용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여성들이 남성보다 훨씬 이거를 많이 쓴다면은 그만큼 회사로서는 여자를 쓰기가 부담되고 또 이거는 이제 여성 출산 비용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출산이나 육아휴직 같은 거를 남녀 공평하게 하는데 아주 진지하게 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수많은 정책이 있는데 이걸 제대로 평가하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더 나은 정책 어떤 게 효과가 있었는지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데이터를 아주 공공에 개방해서 전 세계 학자들이 이런 정책 연구를 최고 연구를 하고 또 미국의 정책 연구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데이터가 아주 좋은 데이터가 많습니다. 주민등록 제도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미 하고는 있지만 좀 더 잘 공공에게 학자들에게 이제 공개하는 데 노력을 쏟으면은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토론분을 모두 다 독립적 발제로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까 플로어에서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돈 몇 푼 주는 거 가지고 애를 낳겠느냐, 사회문화적인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답변을 주시진 않았지만 원고와 발표 토론 내용에 보면 교육의 질을 이왕에 태어난 사람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비인지 능력, 경쟁, 입시 경쟁 뭐 이런 상대적인 행복이 아니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그 해답도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질문하신 분께서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여 주십니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토론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으로는 남서울대 남영희 교수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남서울대 남영희입니다. 저는 이제 보건학자이고요. 그 저출생과 관련된 접근을 저희 보건학적으로는 이제 성교육 같은 것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성교육의 핵심이 그 무분별한 임신이나 출산을 이제 막는 이런 교육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토론에는 더 이상 이런 교육이 필요치 않은 그런 토론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앞에 슬라이드가 다음 슬라이드. 제가 제 토론문에 보시면 그래프가 3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토론을 의뢰받고 통계청 자료를 이제 살펴봤는데 앞쪽에 이강호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발제 내용하고도 조금 이제 그래프들이 다양한 그래프들이 많은데 좀 아주 심플한 그래프를 몇 개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발제에서 계속 들으셨던 저희가 우리나라 출산율이 작년 기준 0점,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이 가임기 여성 한 명이 평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출산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0.72가 있고요. 30년 전인 1993년도는 1.654였습니다. 그래서 절반 이상으로 지금 30년 대비 떨어졌다라는 이제 그래프를 좀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제가 이제 우리나라 이것도 통계청 자료를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지역별로 그 지역에서 출산하는 합계 출산율 TFR을 이제 다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래프로 다시 이제 시각화하였는데 보시면 가운데가 0.7가 이제 우리나라 그 합계 출산율이고요. 그 빨간 그 0.7이 뒤쪽으로 있는 지역을 보면은 광역시이거나 이제 서울이 가장 낮고요. 일단 0.5 얼마로 가장 낮고요. 그 광역시와 그다음 특별시들이 이제 기준에 더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제에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가 과밀화되어 있는 대도시 위주로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이 이제 그 소득이나 주거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1을 넘는 지역은 없는데 0.97로 세종과 전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종과 전남은 출산 대책의 강점이 일단은 우리나라 전체 대비 지역별로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어떤 강점이 있는지 좀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것도 발제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OECD 회원국 38개 중 우리나라가 제일 하위에 있는 맨 오른쪽에 있습니다. 반면에 그 출산율이 높은 이제 앞쪽에 이스라엘이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그다음 두 번째가 멕시코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출산율이 높은데요. 이런 이제 국가들의 출산 대책의 강점은 또 무엇인지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서 이제 토론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저의 그 토론 내용은 일시적으로 출산율 이제 출산 대책을 시행하고 출산율 반등이 있었던 일본과 프랑스 그런 사례를 일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발제 그 토론문에 보시면요, 145쪽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은 이제 그 저출산 대책 전략으로 크게 제가 이제 요약해 본 결과 3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아동의 양육 지원을 가속화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아동 수당을 확대하는 그런 계획이 이제 첫 번째 출산 대책이었고요. 참고사항은 시간 관계상 이제 개별적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녀를 양육하기에 이제 어려운 사회 환경이나 또 일과 그 가정이 양립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남녀 역할에 이제 그런 구분이 있었는데 이런 역할에 고착화되는 이런 부분을 그 남녀 성별에 따른 젠더 의식이 좀 타파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이제 두 번째 그 플랜을 세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결국은 의식 변화는 앞서 그 토론문에서 플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적인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번째는 이제 공동 육아 뭐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 그 출산 대책으로 제가 느낀 것은 이 저출산 대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을 향상하고 일 과정 양립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 구축 또 자녀 양육에 따른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주휴 3일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도 이제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출산 대책을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동 가정청이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교육부나 여성가족부, 또 보건복지부 이런 곳에 그 정책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정책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프랑스어 사례를 보시면은 뭐 출산 대책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지역 포뮴 자치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뮴이라는 것이 이제 프랑스 말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읍면동 단위의 그런 마을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앞서 그 김용민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출산 정책의 가장 우선적인 게 보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코뮴이라는 마을 공동체는 결국은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생은 결국은 고령화도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데요. 이제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돌봄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아이 돌봄과 노인 돌봄을 하나로 엮어서 지역 마을 공동체 같은 그런 소그룹 단위로 같이 돌봄 제도를 진행을 하면 어떨까 이런 이제 의견을 좀 드립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리게 듣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음은 송호진 그 본부장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생연구본부장 송효진입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 특히 발제문을 저희가 받았을 때는 그 요약된 PPT가 아니라 전체 그 발제문을 보고 저희가 토론문을 작성을 했는데 워낙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 많은 지점에서 이렇게 굉장히 의미 깊은 그런 이제 꼭지들을 집어주셔서 굉장히 저희 흥미롭게 봤고요. 특히 이제 이번 저출산 대책에서 미처 담지 못한 비혼 출산이라든지 한부모 가족 정책이라든지 이런 좀 그동안 그 정책에서 아직 포함되지 못한 그런 지점들까지 잘 고민을 해주신 점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시느라 고생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관련해서 이제 토론에서 이제 뭐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이 워낙 이제 좋은 내용들이 많으셔가지고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앞으로 정책으로 재원을 하실 때 조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들을 중심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혼 출산과 관련해서 이제 그 지난 국회에서도 생활 동반자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됐죠. 이제 2건이 발의가 됐어요. 발의가 됐고 이제 국회가 끝나면서 이제 아직 그에 대한 아주 상세한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이루어지지는 못했는데요. 일단 그 비혼 생활 공동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가 도입돼야 된다는 방향성은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로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비혼 동거에 대한 제도적 권리 보장 자체가 가족 형태와 상관없이 아동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 구성원이 법적으로 차별받거나 정책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아주 인권 차원에서의 큰 의미가 있고요. 또 나아가서 저는 저출생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는데 고령 사회에서 이 제도가 가지는 또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동시에 급속한 가족 변화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변화를 함께 지금 경험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지금 노인 1인 가구의 증가도 굉장히 이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로 인해서 돌봄이라든지 고독사 등 관련한 이슈들이 투여되는 사회적 재정적 비용이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고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뭐 기존의 혼인 제도가 아니라도 실제로 이제 주변에 보면 어르신들 이제 뭐 살을 하시거나 하시고 나서 또 이제 함께 이제 같이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럴 때 이제 모두가 이제 법률혼이라는 재혼을 통해서가 삶을 같이 이제 하시면서 돌보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시는 분들도 주변에 굉장히 많으세요. 오히려 어르신들이.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제 세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 어떤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이 제도를 너무 좁게 가져갈 것이 아니라 또 이제 방금 이제 또 이제 남윤 교수님께서 이제 호미 마을 공동체에서 이제 그런 이제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들과 결합될 수 있는 제도를 또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부모 가족 정책을 짚어주신 것도 굉장히 의미 있고 감사한데 조금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PPT에서 다루지 않으셨는데 이제 한부모 가족과 관련해서 그 시설에서 이제 뭐 5살 정도 되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이가 15살 될 때까지는 시설에서 있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제언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이제 그 수요자들의 니즈를 조금 더 좀 세밀하게 좀 더 살펴서 정책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제 시설보다는 많은 한부모 가족들이 지역 사회에서 이제 아이를 키우는 거를 더 선호하시고요. 또 아이가 15살이 되면 저희 아이들 지금 고1인데 이제 학교 갔다가 집에 갈 때 시설로 그렇게 이제 학교 하는 거 좋아할 청소년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예민한 청소년기가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키우려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돌봄과 여러 가지를 지원해주면서 함께 키울 수 있도록 해주는 방향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지만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출생신고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게 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제대로 출생신고 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그동안 이제 의료기관에서 출생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출생 통보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7월 달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요. 관련해가지고 이제 보호출산제도가 같이 도입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 보호출산제도는 아이를 출산해서 원가정에서 먼저 키울 수 있도록 상담 제도가 탄탄하게 붙어줘야 되는 거고, 아마 정부에서 그쪽 부분이 굉장히 좀 신경을 써서 아마 시작을 할 거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대책에서도 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되었어야 하지 않는가. 지금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도 태어난 아동이 원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돼야 된다라고 네.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혼부 출생신고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관련해가지고 중간에 미혼부가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은데 좀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좀 그 연결 지점이 지금 제도에서는 좀 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출생 통보가 된 다음에 만약에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제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이제 출생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때 미혼부가 자기 자녀를 키우면서 출생 신고를 하고 싶어도 지금 제도 하에서는 그것이 어긋나서 잘 쉽지가 않고, 그랬을 네. 때 미혼부의 의사와 반해서 직권으로 이제 출생 신고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메이크업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나머지는 저희 토론문 네.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연구본부장님답게 아주 세밀한 부분, 촘촘한 부분까지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지만 우리 발제해 주신 분께서 또 플로어에서 의견 주신 것, 질문 주신 것도 있고 또 아주 굉장히 방대한 발제를 하셨기 때문에 한 30초 내지 1분 동안에 한 가지만 딱 나는 이거는 꼭 이 저출생 문제에서 해결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짚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순서는 아까와 반대로 김병일 박사님, 그 다음에 두 분만 해요? 아니 그래도 30초라도 해주세요. 김용률 박사님, 그 다음에 이강호 교수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효진 본부장님께서 아주 적절히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보면 사람이 어떤 낙인 효과가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시설로 가면 시설을 간다라고 다른 친구들이 알게 됐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이제 국가에서도 사실 보면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해서 그나마 좀 도움을 주고파 하는 건데, 근데 예산이라는 게 또 만만치 않아서 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그 동네에서 이렇게 아파트라든가 그런 걸 국가에서 이렇게 배려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많은 재정적인 부담이 필요하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나마 시설을 하려고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제 그렇게 했던 대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저출산 기획부가 만들어지면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하나 목적세처럼 뭘 만들어서 저출산에 그 들어간 비용들 국민들이 진짜 합의가 된다면 네. 그 돈은 문자로 저출산에 해주셔야 될것 대해서 같아요. 이렇게 다음 했으면 프로그램 좋겠다. 때문에. 예. 예. 그리고 부에 대한 출생 신고도 보면 DNA라든가 과학적 증명에 의하면 뭐만 할 수 있는 것을 헌법 판결 나왔으니까 2025년 5월 31일까지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네. 이상 네, 마치겠습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네. 박사님 또. 박영호 박사님 질문에 대해서 북한이 마이크를 있어가지고 네, 들리시나요? 그 박영호 박사님 그렇게 말씀하신데 제가 본 자료에는 다들 보면은 실제 북한에서 살던 탈북민 자료도 있고 그 다음에 논문도 있고 보면은 북한에는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걱정 없이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전국의 모든 동과 중대형 공장들, 협동농장 작업방, 기업소 등의 타가소가 설립되어 있다고 다 거의 모든 자료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그걸 보고 이야기했고요. 인지현 변호사님 말씀은 그 하드웨어 만약 소프트웨어 이야기인데 그 부분은 계속 연구를 해 나가야 되고요. 아까 그 저출산 고령사위원회 주영환 부위원장도 그 부분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했으니까 정부에서도 고민하고 또 민간에서도 고민해가지고 그 부분 반드시 이뤄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출생 관련 극복 대책 오늘 중심이었는데 우리가 저출생 극복뿐만 아니라 그 저출생에 의해서 영향을 미친 국방, 교육, 경제, 생산, 인구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여기에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이 안 되십니까? 1분만. 아니요, 1분도 안 네. 되세요. 죄송합니다. 네. 말씀 주시죠. 마이크. 진행자분께 부탁을 했는데 안 된다는 걸 굳고 제가 하는 것은 낙태 문제입니다. 인공 임신 중절 통계가 매년 잡고 있질 않는데 제가 하는 통계는 얼마 전에 34만 8천 명.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출생하는 인구보다 낙태, 인공 임절로 사라지는 어린이들로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도래가 될 것인데 이분에 대해서 오늘 아무도 얘기를 안 하셨는데 이분 앞으로 좀 우리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굉장히 귀한 코멘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론에서도 그 낙태가 출산율보다 더 심각하게 많아지는데 그거를 외면할 것이냐라는 기사도 저도 읽었습니다. 오늘 이 주제가 사실 국가 위기, 국가 비상사태라고 선언할 정도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이 문제를 다루기에는 저희들의 의욕과 열정이 사실 굉장히 넘칩니다. 다음에 제2탄이 혹시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만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 뭐 다음 프로그램 할 팀이 와서 문 앞에서 기다린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것으로 오늘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나시고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요 바깥에 저희가 저 19층 프레스 클럽에 조그만 방을 하나 해놨으니까 거기서 좀 디프레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